금리를 인하하는 데 있어서 크립토 자산 중에 가장 큰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이 누굴까요? 이더리움이죠. 하반기 이더리움의 뷰는 저는 이제 시작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더리움 가격은 좀 높게 갈 거라고 봅니다. 8월 12일 날 미국 CPI가 발표가 되죠. 자, 여러분들 좋게 나올 것 같다 1번, 아니다 안 좋게 나올 것 같다 2번. 한번 쭉 올려주세요. 좋게 나올 것 같다 1번, 안 좋게 나올 것 같다 2번.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뷰를 한번 말씀을 줘보세요. 8월 12일 날 발표되는 미국 CPI가 좋게 나온다 1번, 안 좋게 나올 거다 2번. 6월달, 7월달 CPI는 우리 하우스가 예상한 대로 갔죠. 좋게 나왔죠. 뭐 맞췄다 틀렸다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맞췄잖아요.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지금 월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뷰는 팽팽해요.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월가에서 애널리스트나 이런 그 매체들이 다루는 내용들이 조금 정확도가 높은 애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애들을 위주로 다 리스트를 정리해가지고 제 의견이랑 걔네들 의견을 같이 봐요. 자, 일단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지금 전년 대비 3.0이거든요. 헤드라인 CPI는 전년 대비 2.8. 살짝 높게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내일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12일 날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싸울 거예요. 물가가. 어떻게 싸울 거냐? 트럼프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상품 물가는 오를 겁니다. 근데 어디서 떨어질 거냐? 서비스 물가에서는 떨어질 거예요. 상품 물가 인플레이션 대 서비스 물가 디스인플레이션이 싸울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올라간 상품 물가가 트럼프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떨어진 서비스 디스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상쇄하는지를 지켜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우리가 서비스 섹터랑 상품 물가 섹터를 따로 봐서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내일 어느 정도 발표가 될지 한번 예상이 되겠죠. 자, 서비스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거비예요. 여러분, 주거비는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6월달, 7월달 미국의 주거비가 많이 둔화가 됐죠. 빠졌죠. 미국 주거비가. 이번에도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 왜 낮게 나올까? 최근에 여러분들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시면 알거든요. 실업률이 크게 안 올라갔죠. 고용지표가 한 달에 3만 5천 개가 나왔어. 평균 3개월치가. 그래서 엊그저께 7월 말에 조정이 나왔잖아요. 근데 실업률은 애게 오르질 않았어. 뭐 때문에? 이민자가 감소했죠. 바이든 정부 때는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실업률이 막 튀었어.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를 내쫓으니까 오히려 이게 실업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죠.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뭐를 해요? 밥도 먹고 집도 구하고 일도 하고 고용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주거비 부분에서는 바이든 정부 주거비가 안 떨어졌던 이유,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니까 그분들이 집을 사지 못하고 렌트를 하죠. 주거비가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민자가 반대로 나가고 있다 그러면 주거비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거기다가 10년물 국채금리가 미국의 30년물 모기지금리랑 연동이 되어 있죠.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높은 수준이야. 그래도 최근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럼 모기지 시장도 금리가 높겠구나. 그러면 모기지 금리도 높고 이민자들이 나가면서 렌트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거비는 5월달, 6월달처럼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계절성 때문에 뭐 수리 비용이 많이 나왔다. 이런 변수가 있지 않은 이상은 주거비 섹터는 둔화. 그럼 서비스 부분에 많이 포함되는 주거비는 떨어진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항공요금 숙박 볼게요. 항공요금 숙박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계절성을 많이 타거든요. 사실 이번 서비스 물가에 가장 중요한 게 항공요금이랑 숙박이에요. 여러분들 여름휴가 떠나죠? 미국인들도 여름휴가 떠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계절성으로 인해서 항공요금이나 숙박비는 올라갈 수 있겠죠. 이게 관건이에요. 사실 이번에. 그래서 6월달, 7월달에는 제가 항공요금이랑 서비스 물가 떨어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떨어졌죠. 근데 이제 여름휴가야. 여름휴가야. 그리고 우리가 또 뭐를 봐야 되냐면 오늘 재밌는 거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달러 인덱스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봅시다. 자, 7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예요. 달러가 어떻게 됐죠? 올라갔죠. 여러분들 달러가 강세면 항공요금이나 숙박비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달러가 올라가서 7월 달에는 7월 한 달간 달러가 우리는 올라갔다고 바라봐야 돼요. 보이시죠? 7월 한 달간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항공요금과 숙박비는 올라갈까 떨어질까? 원래 같으면은 달러 강세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면 여러분 내가 달러가 강세야. 달러가 비싸. 달러가 강세라는 거는 한국의 원화, 엔화, 중국의 위안화, 뭐 유로화, 다른 화폐 가치보다 높다는 걸 의미하죠. 그럼 미국인들이 아르헨티나를 갔을 때 아니면 유럽을 갔을 때 어때요? 내 달러 가치가 강세니까 밥을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거 두 그릇을 먹을 수 있죠. 구매 소비력이
올라가죠. 여러분들 일본 엔화가 강세일 때 일본인들이 막 미친 듯이 해외여행 다니잖아요. 명품 사고. 플라자 합의 때 그랬잖아. 1985년도에. 똑같죠? 달러가 강세면 해외여행 수요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달러가 강세면 항공요금이나 숙박이 떨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항공요금이나 뭐 항공 뭐 숙박비나 이런 부분들이 어디 들어가냐면은 보통 이제 미국 항공사가 이제 운영하는 비용에 있어서 해외에서 이제 수입을 하죠. 원재료라던가 부품이나 이런 비용들이 내가 달러가 강세야. 그러면 비용이 줄어들죠. 그럼 CPI에 들어가는 항공요금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그리고 숙박 부분에서도 해외 리조트라던가 호텔 체인 본사로 그 들어가는 송금하는 그 로열티나 해외 서비스 수입 비용 있죠.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와요. 줄어듭니다. 왜? 달러가 강세니까. 달러가 약세면 100만 원 줄 거 150만 원 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달러가 강세니까 로열티나 해외 서비스 수입 비용이 낮아져요.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7월 달에 달러가 강세였어. 미국 개인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오히려 이게 물건 가격을 상승시켜줄 수 있겠죠. 항공 숙박료가 더 올라가. 여름 성수기 때 여러분들 비행기 많이 타잖아. 그럼 당연히 수요가 급증하면서 비행기 티켓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반대로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수입하는 물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어떻다? 물가가 오히려 서비스 가격이 떨어져요. 그리고 숙박 부분에서도 송금하는 로열티나 해외 서비스 수입 비용이 떨어지니까 떨어져. 개인 고객들 입장에서 숙박 비용이 늘어나죠. 수요가 늘어나죠. 그러면서 쓰는 비용들이 나가면서 올라가. 그럼 여러분들 이번에 7월 달에는 어디에 포커싱을 맞춰야 될까? 그리고 숙박 부분에서 또 CPI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미국으로 여행 가는 해외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달러가 강세야. 달러가 비싸. 그럼 어떻게 해요? 숙박 못 자죠. 미국으로 여행 못 가. 한 끼 10만 원 밥 먹는데 팁을 3, 40% 내면 14만 원에다가 어떻게 비싸서 가요? 밥도 못 먹는데 숙박도 못 사. 밖에서 자야 돼, 길거리에서. 수요가 당연히 주니까 CPI가 떨어지겠죠. 이래서 달러 강세 때문에 더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봅시다. 달러 강세 때문에 여행 수요가 늘어나서 오히려 물건 서비스 물가가 상승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항공사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낮아지죠. 여러분들 볼게요. 달러가 강세여서 미국인들의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소비력이 늘어나는 이 정도는 요 정도 달러 강세로는 설명하기 힘들어요. 진짜 예전처럼 달러 인덱스가 막 107, 108, 요 정도 되면은 나올 수 있어요. 해외여행 당합니다. 근데 지금 살짝 96에서 97, 98 정도? 살짝 리바운딩한 요 정도는 미국에 있는 여행객들이 달러 강세 때문에 여행을 많이 간다? 그로 인해서 물건 가격이 상승한다? 서비스 가격이 상승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걱정되는 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뭐냐면, 계절성 때문에 걱정돼요. 계절성. 7월은 여름 휴가 기간이죠. 달러 강세 약세를 떠나서 여름 휴가 가려는 이 수요가 늘어나. 항공 숙박료가 늘어나.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계절적인 영향. 달러 강세 때문에 오히려 이게 상세를 하거든요. 항공사 입장에서는. 근데 계절적인 영향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은 항공 숙박요금도 쌤쌤일 가능성이 높다. 왜? 달러가 강세였고 항공사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낮았죠. 그럼 물가가 떨어져요. 대신 여름 휴가로 인해서 여행객들의 수요가 이전보다는 높아졌을 거예요. 그럼 달러 강세 때문에 떨어진 걸 여름 여행객들 수요 증가 때문에 올라갔다. 요게 상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락 또는 완만하게 상승, 소폭 상승. 그 정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서비스 물가 중에 요거 항공요금이랑 숙박요금 요거는 통과. 괜찮다. 주거비 통과. 요것도 통과. 이제 식품 에너지가 알겠죠. 식품 에너지는 어떨까? 최근에 식품 가격은 소폭 상승했거든요.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어요. 7월 달에. 왜? 오펙 플러스 증산 얘기도 나왔었고요. 러우 종전 얘기들도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식품 가격이 소폭 올라가도 에너지 가격이 소폭 하락하면서 상쇄시켜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식품 에너지도 괜찮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서비스 물가는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요거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하고 있는 상품 물가 갈게요. 그냥 여러분들은 제가 6월달, 7월달 미국 CPI 낮게 나올 겁니다. 그냥 때려 맞췄다고 생각하세요? 방구석에서 이것만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상품 물가 뭐가 조심하고 뭐가 중요할 것 같고 서비스 물가가 어떻고 그렇게 봐야지 여러분들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알아 우리가. 자, 그럼 우려되는 상품 물가 한번 봅시다. 요게 조금 우려되거든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수입제나 내구재 얘네들이 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가전제품, 뭐 냉장고, 세탁기, TV, 컴퓨터, 뭐 휴대폰 부품 이런 것들. 관세 올리는 것만큼 판매가에 바로 반영이 되거든요. 얘네들은. 가전제품은 실제로 지금 6월달, 7월달에도 올라요. 오른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침구류. 얘네들은 보통 수입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완성차는 크게 걱정을 안 해요. 뭐 토요타라던가 이런 완성차 판매 제조사에서 트럼프 정부랑 계속해서 협조를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지네들이 다 감수를 하고 있어. 팔다리를 지네들이 자르면서 지네들이 정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한다. 근데 이제 부품, 브레이크나 뭐 타이어나 뭐 배터리 얘네들이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류, 신발 얘네들이 제일 걱정이죠. 3, 40%가 중국산입니다. 그 나머지는 뭐 베트남, 방글라데시, 뭐 캄보디아 뭐 이런 데서 갖고 오는데 얘네들이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가정용품, 생활용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낮아요. 단가가 낮은데 운송비나 원자재가 올라가 버려 가격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자, 봅시다. 얘네들이 위험한 이유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막 주방에서 쓰는 주방용품, 플라스틱 용기들, 청소도구, 막 가정용 전구, 생활 소비재들은 가격이 대체적으로 싸죠. 다이소에서 살 수 있을 법한 이 물건 가격이 낮아. 근데 볼게요. 트럼프가 관세를 매겼네? 그럼 관세 매긴 것만큼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건데 이 책임을 누가 질까요? 자, A는 생활용품이에요. 저가 제품이에요. B는 고가 제품입니다. 저가 제품에다가 관세를 매기니까 누구한테 이 관세를 돌려야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유통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볼게요, 여러분들. 기존에 유통업체들이 관세 그 상승분만큼 지네들이 책임을 졌는데 이제는 안 되겠대. 그럼 당연히 저가 상품에 책임을 져야겠죠. 여러분들 가격이 저렴한데 그만큼 마진도 경쟁력이 많고 마진도 적게 보는 제품들인데 여기에다가 관세를 매기겠대요. 당연히 얘네들이 총대 매고 해야겠죠. 그럼 얘네들 여러분들 봅시다. 10원짜리에서 20원, 30원 올라가는 것과 100원짜리에서 10원 올라가는 것과 차이가 클 수밖에 없겠죠. 상대적으로 B는 상품 가격이 세. 그럼 유통이나 아니면 중간에 소매업체 얘네들이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얘네들이 이미 가격이 세기 때문에 지네들이 좀 감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에 100원짜리, 하나에 200원짜리 가격이 낮은 애들은 전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뭐 전자제품 이런 것도 위험하겠지만 가정용품, 생활용품 좀 저가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미국의 또 중하위권 계층들한테 소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뭐 취미, 레저, IT 기기들, 장난감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봅시다. 실제로 상품 물가가 상승한 것도 있겠지만 물류, 유통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 보신 분들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재고를 다 썼다. 요 얘기 들으셨죠?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의 수입 물가 발표했을 때도 미국의 수입량이 전분기 대비 많이 줄었대. 그 뜻은 수입을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관세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재고랑 선수입했던 건 물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싸게 팔 수 있었지만 이후에는 이제는 비싸게 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체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에 관세를 올렸어. 그러면 A를 대체할 수 있는 B 제품도 가격이 올라가겠죠.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이 지난 6월까지 1,080억 달러 관세를 징수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여전히 면제 품목들이 있죠. 면제되는 품목들, 품목 재분류 때문에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런 애들 지금 수입품 절반이 면세로 유입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실질 관세율이 10%밖에 안 돼요. 그럼 만약에 진짜로 실질 관세율이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일 발표되는 8월달 미국 물가도 크게 상승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표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30%, 40%, 중국 뭐 35% 요게 말만 30%, 35%지 실질적으로는 발효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능성도 우리가 반대로 또 열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포이니시아.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 전체적으로 헤드라인 지표 올라갈 거고, 시장 예상치보다는 살짝 상회하는 지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부적으로 상승한 물가 이 종목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돼서 상승될 건지, 혹은 일시적으로 상승됐다가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은지, 이거를 보셔야 돼요. 결과론적으로는 내일 조금 높게 나올 거긴 할 거거든요. 높게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시장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조정이 나올지 할지. 올라가더라도 내일은 진짜 많이 힘들 거예요. 헤드라인 지표가 안 좋게 나오잖아요. 시장은 단기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반등할 거예요. 뭐 때문에 반등하냐면 아까 제가 서비스 지표랑 상품 물가 지표를 세세하게 발라드렸죠. 그 품목들이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앞으로 8월달, 9월달, 10월달 앞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시장은 떨어져요. 근데 일시적으로 높다.
일시적인 것 때문에 높을 것 같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인다면 물가가 상승해가지고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가장 중요한 거는 품목별로 어떤 애들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그 디테일한 부분들 속에서도 이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건지 계속 갈 건지 시장이 판단하고 이끌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물가가 높게 나와 12일 날 그리고 그 물건 가격 상승이 앞으로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조정은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9시 반이죠. 9시 반에 발표하기 전에 트럼프 미디어, 트럼프 트루스 소셜에서 물가 관련해서 얘기 나온다 그러면 물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무 얘기도 없다 그러면 물가는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서 1시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너무 늦게 내린다. 파월 또 욕할 거예요. 9월 달에 내려야 된다. 50bp 내려야 된다. 그 얘기 할 겁니다. 토시 하나 틀리고 이거 얘기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일 CPI 발표 때문에 올라가던 떨어지던 여러분들한테는 둘 다 좋은 기회라고 봐요. 저는. 떨어진다 그래서 막 시장이 시즌 종료내 뭐네 그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거든요. 최근에 현금 갖고 계신 분들, 진입 못하셨던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괜찮게 나와서 올랐어. 그러면은 최근에 익절하고 싶은 거 아니면 8월달 9월달 빠진다 그래가지고 던지고 다시 들어갈까 망설였던 분들한테는 천운의 기회가 또 될 수 있겠죠. 당연히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도 떨어지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정이 시작된다.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은 80% 90%겠지만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떨어지죠.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이어질 거냐면 8월 21일, 23일까지 잭소는 미팅까지도 이어지겠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 발표된 12일날 CPI는 굉장히 어렵다.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잘.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예상치보다 살짝 상이하게 나오겠지만 시장이 크게 무너질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내일 한번 지켜보자고요. 내일 9시 반 하기 전에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트럼프 트루스 소셜 봅시다. 그게 중요할 겁니다. 이더리움 얘기도 좀 해드려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더리움 비축량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비트마인 미친 듯이 남죠. 이더리움 왕의 기한이죠. 차라리 아무것도 모를 때가 마음 편하죠. 그런가? 솔라나 매수하고 싶은데 얼마에 걸어놓으면 좋을까요? 사랑길님이 그거는 매수 단가를 해야지. 제가 어떻게 알아? 자, 봅시다. 이더리움 지금 미친 듯이 담고 있죠. 월가 상장사들 비트마인뿐만 아니라 샤프링크, 더 이더머신 이름 바꿔가지고 한 기업 그 걔네인 것 같은데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재단이니까 뭐 제외하고 비트 디지털 미국의 상장사들 많이 보이죠, 여러분들? 미친 듯이 담고 있어요. 얘네들이 이더리움 왜 담을까요? 1,000만 원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밖에 안 간다 생각하세요, 이더리움? 제가 그냥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얘기 드렸었는데 이더리움 가격은 비트코인의 10분의 1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도 있고. 보통 17년도, 21년도 상승장 때 이더리움 최고점이 비트코인 최고점이 한 10분의 1 정도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한 2억 간다. 그러면 한 2천 가는 거죠. 물론 요거는 그냥 통계치예요. 통계치. 정확한 거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대략적으로 얼마 가겠냐 이런 얘기들 했을 때 역사적으로 한 10분의 1 정도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번에는 더 갈 수도 있죠. 사실. 더 못 간다고 할 거는 없죠. 왜? 월가 기관들이 지금 진입 중에 있고 이더리움의 지금 활용도나 쓰임도가 지금 계속 올라가니까. 10분의 1 근거가 있나요? 이더 BTC 그런 것들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815에서 1300 보수적으로 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제가 나중에 멤버십 방송에서 정확한 최고점 가격을 다 드릴 겁니다. 그거를 알고 있어야 이제 알트 상승장이 언제 끝나는지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뭐 대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보수적으로. 자, 지금 이더리움을 뭐 100만 개 가까이, 120만 개 가까이 담았고 비트마인은 이미 샤프링크는 52만 개 담았죠. 뒤집어집니다, 여러분들. 대단해요. 월가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담고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매력을 봤을까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더리움의 매력을 원래는 한 가지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이젠 추가적인 매력의 성격을 갖게 될 겁니다. 요거 얘기해 드렸었죠. 자, 여러분들 이더리움은 어떤 종목인가요? 이더리움을 미국 주식에 표현한다 그러면 나스닥에 비유를 할 수 있겠죠. 성장주죠. 미래 기대주죠. 야, 앞으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NFT든 메타버스든 이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뛰어들 건데 어떤 체인에서 쓰게 될까? 이더리움 아닐까? 성장이 기대가 되잖아요. 얼마나 확장할지, 얼마나 성장할지, 얼마나 커질지 기대가 되는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이더리움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리스크성 자산이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까지 붙는다? 얼마 전에 블랙록이 현물 ETF 스테이킹을 신청을 했고
그 스테이킹 기능이 추가가 된다 그러면 따박따박 증권계좌에다가 ETF 사놓기만 하면 배당을 주죠. 그럼 뭐의 성격까지 붙어버린 거예요. 미래 기대주, 야, 거품까지 낄 수 있고 앞으로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른다. 거기다 플러스 배당까지 주네. 채권형 상품 성격까지 줘버리죠. 그럼 여러분들 이더리움은 기존에 성장주였다면 거기다 플러스 뭐까지 붙어요? 채권형 상품까지 붙는 거예요. 배당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이게 뭐랑 또 연동이 될 수 있을까요?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에 배당주 성격까지 붙었어.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왜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좋게 바라보는 걸까? 뭐 트레저리 전략, 그리고 뭐 스테이킹 수익, 뭐 이런 것도 다양한 매력들이 있겠지만 뭐를 바라볼까요? 이더가 더 이상 알트가 아니고 알트죠. 이더도. 아무리 지가 좋다 한들 이더가 알트예요. 그리고 저는 이번 상승장에 이더리움 다 던질 거예요. 다음 상승장 전에 저점에서 줍는 한이 있더라도 다 던질 겁니다. 배당주, 복리, 플랫폼, 담보대출. 여러분들 봅시다. 여러분들 9월 달에 금리를 내리면 여러분들은 주식이나 비트코인 떡상하겠다, 금리 인하만 못 빠지게 기다리시죠. 금리를 인하하는 데 있어서 크립토 자산 중에 가장 큰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이 누굴까요?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금리 인하하면 내가 갖고 있는 코인 떡상한다, 폭등한다, 그 생각만 갖고 있지.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크립토 시장에서 자산 중에 어떤 자산이 좀 상승 가능성이 높고 가장 큰 수혜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더리움이죠. 제가 이더리움 뭐라 그랬어요? 기대 성장주에다가 채권형 상품, 배당까지 이제 나온다 그러죠? 여러분들 제가 저번 시간에 스트래티지, STRC라고 기존의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받는 그 상품에다가 금융상품을 결합시켰다 그랬죠? 그 금융상품이랑 결합을 시켰는데 그 금융상품이 뭐였어요? 라이벌이 단기채예요. 미국의 단기채, 단기금리랑 싸우는 상품입니다. 근데 이거를 STRC처럼 뭐 스트래티지가 만드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이 누구예요? 이더리움이잖아요, 여러분들.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누구와의 수익률의 격차가 좁혀져요. 이더리움 수익률이랑 같이 겹치잖아요. 좁혀지잖아요, 여러분들. 이더리움 수익률이 여기 있어. 미국의 기준금리는 여기 있어요. 연준이 금리를 내린대.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이더리움이랑 수익 모델을 경쟁할 수 있는 애들은 단기에서 중기 애들일 거예요. 그럼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수익률이 이전보다 어떻게 된다? 매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연준이 금리를 내릴수록 크립토 자산 중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더리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이더리움의 채권형 상품의 매력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겠죠. 미국의 기준금리와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익률의 격차가 어떻게 된다? 점점 줄어들겠죠. 왜 월가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좋아하는지 좀 이제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들? 지금 데센트고 트럼프 대통령이고 장기채 금리 끌어내린다고 하고 있죠. 연준이 기준금리 내리면 단기채 금리도 끌어내릴 거예요.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각광받을 수 있고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은 이더리움이 되겠죠. 금리 차이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또 한 가지 반대로 금리를 내려줌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되면 그로 인해서 위험성 자산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또 이더리움이죠. 그때는 이더리움이 무슨 성격? 기대주. 성장 가치주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돼서 유동성이 확장되면 상승 가능성 높고 채권형 상품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연준의 기준금리와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수익률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수혜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이래서 여러분들 이더리움이 지금 이번에 채권형 상품의 매력을 얻게 된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의 ETF 스테이킹이 승인이 안 됐죠. 됐을 때 가정이에요. 지금은 의미 없습니다. 이더리움이 왜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더욱더 매력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자산이 될 건지 이제 아시겠죠? 그전에 성장주에서 채권형 상품으로 팔바꿈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이더리움의 뷰는 저는 이제 시작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얼마 갈 거예요, 뭐 $10,000 갈 거예요, 뭐 $1,000만 갈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 하시죠? 저는 이더리움 가격은 좀 높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혼자 올라가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올라가지 않아요. 마이너스입니다. 쿠슈님 걱정하시는 분들 있죠? 걱정할 필요 없다. 이더리움 올라가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올라가요. 알트 상승장 옵니다.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다 간다고 보장은 못 드려요. 그 중에 선택받은 애들은 갑니다, 여러분들. 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자. 이해되셨죠? 만약에 내가 걱정돼. 이번 시즌에서 어떤 코인들이 올라가요? 마스터 패키지 보셔, 그냥. 제가 작년부터 출시했던 강의를 3개 다 담아놨죠? 42% 할인받고 그냥 보세요. 알트코인 불장 종물반에서 16개. 이번 시즌에 상승 가능성 높은 알트코인들 다 넣어놨고, 최근에 런칭된 파이널 엑시트. 여기에서는 제 거 포트폴리오 그대로 공개됩니다. 종목이랑 이런 수익률은 불러 처리하고. 그리고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진짜 비기들 있죠? 비법들 다 들어있어요. 보세요.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 여러분들 시간 아끼고 돈 아낀다? 저는 미련한 짓이라고 봅니다.